한 시골 마을에 칸트의 철학 강의를 자주 들으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소년 칸돌프가 살고 있었습니다. 칸돌프는 종종 마을 광장에서 친구들에게 철학을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앉아있던 칸돌프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칸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걸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좀 재미있게 들어줄래? 친구들은 마당에 둥글게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칸돌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칸돌프는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이 데이는 그런 경험 말이야. 근데 선험적 종합 판단은 그런 경험 없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야. 칸돌프는 곁에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마치 마술사처럼 휘저으며 이어 말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아, 너희 마법사의 지팡이 좋아하지? 그런데 만약 새로운 마법을 배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직접 어떤 마법이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겠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디어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난 너희에게 어떤 마법의 공식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냥 머릿속에서 그게 옳다는 걸 아는 거야. 마치 7 플러스 5는 10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친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는 건가? 칸돌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도 있어.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어떤 진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강조했어. 그때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칸돌프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칸돌프야, 왜 하필 마법이니? 마법은 없다는 걸 너도 알잖니? 칸돌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마법은 없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로 마법 같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요. 할머니는 기쁘게 웃으며 칭찬했죠. 그래, 칸돌프, 내가 말한 마법이란 바로 이해와 지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할머니는 모두에게 달콤한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이해가 가는 마법진 같다는 생각을 하며 한입 베어 물었고 칸돌프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두가 작은 마법에 걸린 듯 그날 이후 마을에서 지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작은 썰이었습니다. 칸트의 이론은 이제 이 마을의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몇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가오는 축제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이 축제는 매년 열리는 전통 행사로 마을 전체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상인들과 농민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맛있는 파이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최고의 파이를 만드는 사람이 큰 상을 받는 행사로 마을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대회에 사용할 과일을 두고 농민들과 상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저렴한 수입 과일을 사용하자고 주장했고 농민들은 지역에서 재배한 과일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을의 화합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을에 존 스튜어트 미래 철학을 공부한 젊은 철학도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살펴본 후 미래 공리주의 이론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량적인 행복이 아니라 질적인 행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을 공동체의 장기적인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각 선택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행복의 질을 분석했습니다. 수입 과일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비용이 줄어들고 빠른 준비가 가능해져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선택할 경우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역 과일을 사용할 경우 비용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이는 더 큰 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철학도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역 과일을 사용하여 화해 경연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회는 대성공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단히 뭉쳤습니다. 철학도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마을은 단순히 당장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질적인 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 관점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학도는 매년 축제에 초대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이론은 마을의 전통 속에 깊이 스며들어 사람들 사이의 균형과 조화로운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학적인 사색을 즐기는 아무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고 마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시장에는 각종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지요. 예쁜 꽃, 탐스럽게 익은 과일, 그리고 손수 만든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씨는 약간 쉴 새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아주 특별한 점은 판매되는 모든 의자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자는 네모난 모양이었고 어떤 의자는 둥글었으며 어떤 것들은 아예 다리가 없기도 했습니다. 청중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명한 노인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는 시장을 걸으며 독특한 의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많은 의자들이 어떻게 전부 의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흥미를 보였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의자들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이 그것들을 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자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의 특이한 의자들은 그 본질적인 형태, 즉 완전하고 변함없는 의자의 이데아를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개 씨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들의 시장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 속에 숨겨진 본질을 찾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시장은 단순한 교환이 장을 넘어 매일매일 이데아를 탐구하는 학습의 장이 되었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아무개 씨의 이야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매일 집과 시장으로 가며 물건들 속에 숨어있는 완전한 이데아를 상상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시골 마을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가져다주면서 그들의 일상에 작은 철학적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바로 철학의 힘이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 그리스의 시장 한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과에 분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지긋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늘 그렇듯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시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만남과 배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주 가던 아테네의 광장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을 레오코스라고 소개하며 최근 철학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었다며 자신이 꽤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레오코스. 오늘 당신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였소. 그렇다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함께 생각을 나눠보지 않겠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레오코스는 자신있게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소크라테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레오코스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정의란 선을 행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눈을 반짝이며 따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레오코스는 살짝 당황했으나 다시금 자신있게 말했다. 선이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악은 해로운 것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유익함과 해로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소? 그러면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이 정의도 달라지는 것이오. 레오코스는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물론 상황은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요. 정의, 선과 악, 유익함과 해로움,
이 모든 것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할 주제들이요. 에우코스는 소크라테스의 발을 곱씹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아는 것처럼 확신했던 지식이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시작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크라테스, 제 무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깊은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무지를 탐구하는 친구가 되었군요. 그날 이후로 에우코스는 소크라테스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소크라테스의 끝없는 질문 속에서 더 깊은 사고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염병처럼 그의 태도는 아테네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퍼져나가 그들은 저마다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곧 그가 아는 것 이상의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식의 가치와 끊임없는 질문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